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자,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SK케미칼 애경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제 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어제 첫 공판 준비기일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그럼 또 무엇인지, 그럼 앞으로 재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어제 있었던 공판 준비기일은 뭐냐면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증거 판단인데 네. 이 사건에서의 혐의가 어떠한 것들이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증거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증 계획을 세우는 걸 이제 준비기일이라고 하고요. 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SK케미칼이랑 애경 등 기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에 있는 CMIT 성분이 소비자들을 사상하게 했다 이건데, 네. 앞서 왜 확정이 됐던 유죄 판결이 나왔던 옥시 부분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PHMG였어요. 네. 그러니까 성분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소가 됐고, 여기서 핵심 쟁점은 뭔지 아시겠죠? 이 CMIT 성분과 피해자들이 입은 그런 피해 사상관의 인과관계가 그렇죠.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데, 네. 일단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나온 얘기들만 보면은 검찰이 숙제를 가지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건이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검찰이 낸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어떤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이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옥시 제품 PHMG하고 CMIT를 대부분 같이 사용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CMIT 성분만 사용했던 사람들은 3명에 불과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의 어떤 규명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옥시하고 전혀 사건이 다른 이번 SK케미칼이나 사건하고. 애경까지 전부 이렇게 공동 정범으로 엮은 게 법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억지 기소라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이거 변호인 측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공동 정범이라는 거는 서로 뭘 어떻게 공동해서 뭘 하겠다, 이런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철저하게 규명을 해라 그랬고, 그 1심에서 뭐 법정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또 나와가지고는 취지 번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다르게 그 필요한 이유를 좀 추가적으로 잘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예. 추가 증거를 내라 지금 이렇게 보여요, 취지가. 예. 그래서 일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정리하면 검찰이 숙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1심에서 사실 그래도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좀 뜻밖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있었거든요. 지금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옥시에 그 관계된 약품과 그 들어가는 성분과 지금 이 애경과 SK케미칼에 들어간 성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별도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2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리라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전혜연 교수께 먼저 좀 말씀을 들어보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검찰이 안고 있긴 한데, 예. 이게 과학적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언론계에서 과학자들을 인터뷰한 걸 봤는데, 1심 재판부와 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제기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 대학의 환경학과, 보건환경학과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네. 피해자의 폐손상 특징이 유해성이 인정된 그 CMIT, MIT와 말씀해 주셨던 PHMG 피해자 유사한 논문이 있었고, 당시에 재판부가 CMIT, MIT 제품의 위험성을 호흡기 빈도가 적은 제품의 위험성과 견주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티슈나 세정제 이거하고 달리 가습기 살균제 좀 다르게 봤어야 된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 증언 같은 것도 증거로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몇백 년 동안 쓰였던 것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쓰였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걸 다 임상했던 것이 나와서 유죄가 증명된다면 과연 이거 될 수 있겠느냐라는 과학계에서 비판이 나온다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었고 저도 사실 이거 샀었습니다. 유통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허가한 환경부와 관련된 이른바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네. 세 번째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돼서는 국회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피해자는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에서 가습기 관련한 조사 부분이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계속 규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도 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어디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예, 저는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몰라서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렇죠. 면은 있지만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에 근거가 된 결과를 보면은 일단 동물 실험을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이 쥐 한 30마리 정도를 가지고 이제 CMIT 독성 물질을 투입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폐 섬유화가 나오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 권장량보다 300배 넘는 농도로 투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 환경부 독성 실험 결과 평가를 보면은 권장 사용량의 800배 정도를 투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레드 한 30마리 정도를 가지고 투약한 걸 보면은 이미 폐 섬유화 원인 물질을 투약을 한 뒤에 나중에 CMIT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그래서 폐 섬유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물론 물티슈나 그런 거와 달리 호흡기 빈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엄격한 증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이게 쓴 지가 몇 년이 안 됐다면은 그만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PHMG랑 CMIT를 옥시 제품하고 같이 사용을 했고 이 CMIT만 단독으로 사용한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자가 일단 판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그런 범위도 낮고 천식이라는 부분도 단순히 이게 CMIT 때문인지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1심 재판에서도 법의학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걸로 아는데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이렇지 않다고 사람도 단정할 수 없다 정도 아니면 이렇게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지 이게 그 정확한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그렇군요.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물론 이런 사회적 참사 뭐 예방을 해야 되고 피해자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좀 민사 재판으로 처음부터 갔으면 어땠을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사 재판과 민사 형사 재판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고. 네. 근데 민사 재판 같은 거는 일단은 어떤 과실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이거를 쓰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쓴 거잖아요. 또 실험 결과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는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을 할 수는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도 규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아, 예, 그거는 이거 일어나고 나서 이제 시행이 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도 뭐 손해배상액 최대 5배까지 돼 있는데 예. 이게 증거의 구조적인 편제가 어떤 증거가 전부 다 회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편제가 시정이 되지 않는 한 5배까지 받기는 어려워서 이 문제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예. 여기서 유죄가 맞다 이렇게 제가 단정은 못하겠고 이런 문제들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우리가 좀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 색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과학자들 인터뷰를 좀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재판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교수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독일에서 예전에 입덧 방지용 수면제 성분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적용이 됐더니 10,000명의 기형아를 탄생시킨 사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적 측면에서 유죄 무죄를 일단 떠나서 동물 실험만으로 그럼 이걸 또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만약 지금 대기업에서 이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 결과 문제가 없으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러면 과연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 혼선이 좀 증거 계속될 채택의 수 있어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근원적인 네. 부분부터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예. 과학자들이 계속 형사적 뭐 엄격함 이런 거는 재판부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상황들도 좀 많이 감안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은 아마 과학자들이 많이 역학조사라든가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됐던 걸 좀 돌아보면 임산부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조명이 뉴스화되기 받았고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에 영유아들도 이상 질환이 나타났었는데 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유아 아이들이 이거 외에 특별히 공통적으로 노출된 환경이나 원인이 마땅히 지금 찾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다만 검찰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 과제가 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니, 독일 10,000명 기형하잖아요. 여기서 CMIT 쓴 사람이 CMIT만 단독으로 쓴 사람이 3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도 또 중요한 부분이다.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판결을 저희가 이 사례에서 유죄다 무죄다 판결할 수 없는데 네. 관련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있어서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시중에서 지금도.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예. 상태에서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더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사실 쓰는 뭐 샴푸, 비누, 화장품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죠. 화학 성분을 예. 뭐 쓰는 걸 봤더니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위험에서만 신경을 썼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국가가 좀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규제가 너무 허술해서 안전성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맞물려서 같이 봐야 됩니다. 사실 대중들한테는 이게 화학 성분의 과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걸 검증하고 하는 건 조금 더 전문 기관들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이건 드네요. 재판부보다 정부가 좀 나서야 돼요. 네.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이제 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지금 청소년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을 일으켰던 하나의 촉발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네. 생각나십니까? 2016년에 예. 돈이 없어서 친구가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쓰고 있더라. 맞아요. 신발 깔창에 휴지나 이런 것을 말아서 쓴다. 이른바 깔창 생리대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면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월 15,000원 정도 바우처를 주는 거죠. 생리대를 바우처.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데 모든 청소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저소득층에게 준다. 자, 근데 이 저소득층에게 준다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너가 이런 저소득층이라는 걸 증명을 하라.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굳이 이런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생리대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증명하라고까지 해야 되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게 무상급식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굳이 법을 돌아보면은요. 3월 24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 4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빈 기간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국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또 만든 곳이 광주시입니다. 네. 광주시 의회에서 지난해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예. 왜 그러면
올해 7월부터 이게 지급되게 됐느냐. 네. 예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된 거죠. 아, 예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 드는데요, 그런가요? 당시에 11세에서 18세 사이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경우에 79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되는데 일단 그러면 고등학생부터라도 해보자라고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 교육청이 같이 손을 잡고 네. 예산을 분배를 해서 광주에 있는 고등학생 만 16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방식은 월 15,000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나 혹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국가에서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중심이었잖아요. 저소득층 이런 건 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 이 연령대는 들어가고요. 그럼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아이들도 안 다니는 아이들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이런 안을 마련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의회에서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 언론에서 참 좋은 조례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또 칭찬을 받는 시행안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생리대의 보편 지급 정책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전지현 변호사께 여쭤볼까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젠더 간의 갈등을 야기하자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만약 이게 생리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보편 지급을 안 하고 차별 지급을 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생리대를 그 물건 자체로 해가지고는 그 주민센터 같은 데 가지고는 필요한 좀 저소득층 그 아동들한테만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거기 가가지고는 생리대 달라 소리를 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쓰는 종류들도 다 다른데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일부만 이게 생리대 자체 물품 지급이 아니라 그럼 현금이라든지 뭐 화폐로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 건 어떠냐 좀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뭐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변론으로 해서 복지는 정말 필요한데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 월경이라든지 생리대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될 이들의 어떤 감수성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79억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 생리대 해가지고는 전부 다 해서 보편 지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어떤 청소년기에 느낄 수 있는 일탈감이라든지 감수성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될 공익이 분명히 더 큰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들 중에는 생리대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게 보면은 한 달에 15,000원 정도 준다는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는 2팩 정도밖에 못 사고 유기농이나 이런 거는 못 살 수도 있고 2팩 외에 더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학생도 있고 부모가 자력이 없는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는 보호해줄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생리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눈치를 봐야 되는 직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 소리는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경 문제도 삶의 일부로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별 지급 안 하는 것처럼 이 월경 문제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특히 청소년기의 문제는 모든 여성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18세 이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퀴즈 하나. 자, 5월 28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날인데 무슨 날일까요? 글쎄요. 월경의 날. 월경의 날입니다. 이 5일 동안 28일 주기로 한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 저는 뉴스브런치에서만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다른 어떤 시사 프로에서도 이 주제를 못 다뤄봤는데 사실 이 주제는 모든 여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생리빈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걸 언급하기도 했다. 왜냐? 코로나19 상에서 청소년들이 그나마
학교 같은 데서 이게 비치된 것도 있었는데 네. 학교를 못 가면서 당장 이게 문제가 되고 일본 나라의 경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겠다. 예.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휴지로 대체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세교육으로 나온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조례 개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를 좀 예를 들면 일단 79억 원이 조금 논란이 되니까 올해 예. 같은 경우는 9억 7천만 원 들여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회에서도 굳이 예산이 문제라면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고 하면 좋겠고 참고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예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관심으로 너무 좋다. 의회가 이론을 해줘서 너무 좋다라는 건 굉장히 의회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지자체들도 2022년 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금 서둘러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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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